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4강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른바 빅3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호남 경선을 앞둔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2차 TV 토론회를 갖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은 한 자리를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한 자리를 이제 나경원 후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냐 이제 많은 분들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뭐 순위라던가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했던 배경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그 보수층 내부에서 전략적 선택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비유를 하자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를 보수층에서 던져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이제 3명은 거의 확정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변호사들하고 만났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보수층한테 다시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하는 우려의 그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선거 전략을 전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이전부터 사실은 태도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도 보지만 결국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3명의 후보가 일종의 이제 반탄의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탄 쪽에는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두 후보가 있는 상황인데 1차 경선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 100%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있긴 했지만 그러면 무당층에 있는 그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좀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필요를 갖고 있는 지지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3명과 표를 가르는 방향으로 자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 후보 쪽에 표를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 더 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 덕분에 마지막에 간발의 차이였을 거라고는 보지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다. 중도층의 표심도 뭐 승패를 가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잘 짚어주셨다시피 일단 이번에는 이런 좀 말하자면 거의 당심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거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이제 중도가 조금 결국 우리가 어떤 이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야 민심의 바다라는 대선에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인 행위가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근데 또 다른 두 가지 요인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그 신당설이 굉장히 나경원 후보에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한다는 건 좁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일종의 보궐선거 성격인데 여기에 윤 어게인이라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의 중심에 등장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번을 체제전쟁으로 규정했던 나경원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약간 중도층 민심들의 이반을 불렀을 거라는 저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개인 캐릭터가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3번의 대선 출마에 따른 일종의 대선형 후보라는 이미지가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 정도는 4강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좀 뭐 이름 알렸던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4강 컷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네 분이 공이 25씩 나눠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후보가 이번에 막차를 탔던 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3강이 한 30, 30 가까이를 가져가 버리면은 실제로 안 후보 입장에서는 군소 후보들과 나눠 가져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막차를 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4강 공이 이제 거의 같은 지분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본선 4강의 의미는 이제 찬탄 이에 반탄 이에 일종의 구도 싸움으로 이게 마지막 최종 파이널 2인 컷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은 안철수 후보의 이 입성이 그걸 좀 의미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찬성과 탄핵 반대 이제 2대2 구도가 된 상황이고 오늘 이제 오후에 2차 미디어 데이를 가진 후에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일에 최종적으로 경선 진출자 2인을 가리게 되는데 물론 뭐 과반수를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2인 진출의 무게가 좀 더 실리는 상황인데 현재 앞으로 이제 펼쳐질 뭐 토론회라던가요, 구도 그리고 최종 2인은 좀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변수는 저는 한덕수와 윤석열 두 명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찬탄과 반탄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차 경선과 달리 1차 경선은 국민 여론 100%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2차 경선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77만 명의 의견이 50%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 TK 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다고 하면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강화돼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와 홍준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전략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 여론과 그 다음에 합리적 보수의 여론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 사이에서 아마 탄핵에 찬성했다 한동훈 후보 쪽으로 표가 일단 갈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김문수하고 한동훈 두 명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만약에 김문수와 홍준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갈림길에 선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29일 날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신지호 전 의원도 뭐 표현했듯이 일종의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보험을 하나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과 나는 나중에 단일화할 대상이다.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수층에서 볼 때 독자적으로 완주가 가능한 후보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 상황이라고 하면 출마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당원들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29일 이후에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거의 백중세로 둘 중에 어느 한 후보가 올라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겨누는 그런 이제 경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짚어주신 뭐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 추후에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이제 4강 구도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굉장히 또 여러 뭐 토론회 등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최종 2인 누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른바 찬탄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실 나경원 후보와의 경쟁 속에서 막차를 사실 탔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거의 뭐 역전승에 가깝다는 시피 이제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거의 나경원 의원으로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종의 당원들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마지막 결선까지 가는 게 좋겠다고 싶으면은 아마 그런 것을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들은 아마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만일 이제 압축이 되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이제 예상이 되고 문제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의 이제 어떤 것이냐인데 전 조심스럽게 홍준표 후보의 좀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라는 일종의 하나의 그 변수를 아예 상수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하는 게 맞다는 쪽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의힘의 당의 간판으로 뽑을 후보가 마지막 또 다른 최종전을 치룰 수 있고 그것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치르는 게 경쟁력 측면에서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홍준표 후보도 물론 그 가능성은 부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1%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제 내놓은 메시지가 유의미한 거예요. 51로 나는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라고 한 이유는 한덕수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저는 의미로 읽혀요. 그걸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죠. 한동훈 후보도 압도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본인도 51로서 이번에 승부를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면
두 분 다 한덕수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변수들은 차단하고 가겠다. 내가 상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원들이 받아들이면 이 두 분이 파이널 컷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 후보가 나오더라도 한덕수와 함께 한 번은 더 겨루는 게 맞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하신 대로 29일 전까지 한덕수 대행이 어떤 그 입장을 내놓느냐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굳이 점친다면은 홍한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한덕수 대행의 어떤 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올지 말지, 나온다면 이거를 언제 또 의견을 말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또 한미 통상협의가 곧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끝나고 나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게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계속 그동안에 총리를 지냈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 노름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상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2+2가 이제 회담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과를 남기고 대선을 출마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굉장히 협상을 빨리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불필요하게 내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 40일 정도 뒤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해도 재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덜컥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해버린다? 이게 사실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노코멘트 하겠다, 결정되면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갈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은 지금 가서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협상을 해야 될지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정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이 정치 욕심에 따라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민주당 이제 19명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이 졸속 관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요. 또 민주당 안에서 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는 물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이 한덕수 변수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대행의 출마 상수화에 대한 견제 심리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전 재탄핵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의 기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일종의 네거티브는 그 상대의 기세를 더 키워주는 일종의 그 성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압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왜 졸속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본인이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동의해 줄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만일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저는 국회 동의와 국회 비준 정도,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정치적 동의선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한대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 정치권이 너무 압박하고 있는 건 이거는 온당하지 못한 전략인 게, 왜냐하면 한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본인이 지금 이런 좀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유동성이 있는 것이 일종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물론 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고 뭐 동의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정치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2+2 협상을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총괄 디렉터인 지금 사실상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상 손떼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레버리지를 좀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동의하는 건 2+2 이 협상이 끝나면은 어찌됐건 한덕수 대행이 저는 입장 표명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이 협상의 최종적인 좀 말하자면 우리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흔드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선 경선 토론회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호남 지역의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될 사람을 밀어주자 혹은 또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작용하는 지역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이 호남 지역에서 그렇다면 2위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쏠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해 봐야겠습니까? 일단 지난 대선 경선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항상 뭐 그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출신의 대통령을 호남에서 만들어야 진짜 대통령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지역에서 대선 후보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는 대장동 리스크라고 하는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선택하기엔 좀 불안하다고 하는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대선 경선 때의 경우에는 호남에서 오히려 지지가 좀 떨어진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법 리스크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도 사실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수사가 부당했다고 하는 호남의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전에 경선 득표 올렸던 것처럼 89, 90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득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2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위는 김경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 사람이라고 아직 인식하는 게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부총리를 지내기는 했지만 근데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잇는다고 하는 정통성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차기 권력으로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호남에서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 호남에서는 2위가 아무래도 김경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호남 경선들 당원들의 좀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그 투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투표율이 본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이번 호남 지역 경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번 경선이라 할 것도 없이 어찌 보면 이재명 추대 행사에 가까운 사실 그런 지금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이렇게 눈길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지금 두 번째 연속이은 대선 후보지만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그 과거에는 아주 뛰어날 만큼의 호남 압도적인 장악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패한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진짜 승리자가 본선에서 되려고 그러면은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율 그것은 바로 투표율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득표율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투표 참여가 낳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 투표자가 동인, 즉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다는 것은 비로소 진정하게 우리 호남도 당신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동의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호남에서의 득표율도 중요하지만 투표율도 중요하다. 총투표율도. 그런 것을 이번에 저는 호남에서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진짜 아까 전체를 아우르는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대 행사가 아니라 아우르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호남에서의 선전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는 2등은 전체적인 2등, 호남의 2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2등은 저는 김동연 후보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착한 2등 전략을 쓰는데 김동연 후보는 대안 2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안이지 내가 아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은 표수를 얻어도. 그런데 김경수 지사 후보는 전혀 자극하지 않으면서 순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수도권, 특히나 이제 경기 같은 수도권 굉장히 표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승부처인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PK에서는 조금 이겼지만 충청하고 경기에서 아마 저는 그 김동연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2등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김동연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는 끝까지 각을 세우는데 이번에도 여론조사에 부적격 여론조사 참여하는 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나는 순치되지 않고 대안 2등으로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아마 그런 전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예. 김동연 후보가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2등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호남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호남은 투표율도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내란 상황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 지금 이 내란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는 인식,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은 호남에서 바라볼 때 이런 상황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든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전의 대선 경선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의 민심은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의 인식은 그쪽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러니까 투표율과 득표율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이제 키워드라던가 공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한 게, 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사회적인 대화를 하자. 뭐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또 뭐 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어떤 이제 공약들도 내놓고 다양한 지금 키워드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를 포함한 왼쪽은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는 거예요. 무주공산인데 내가 그걸 장악했고 이제 내가 공략해야 될 것은 우측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담론과 의제들, 그다음에 보수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공공의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약들은 전혀 지금 예선형 공약이 아닙니다. 전부 본선형 공약이고 제가 보기에는 만일 후보로 선출된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공의료 부분도 가는데 물론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 때 했던 성남시 공공의료 부분은 거의 붕괴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꺼내는 것은 지도자의 어젠다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담론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결국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점점 더 과감하게 우클릭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기존의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영토와 지형들을 전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빠르게 경선이 끝나는 대로 좌클릭, 중도 이상의 좌클릭을 과감히 선회하는 이른바 급변침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이재명 후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불을 놔줘야지 이렇게 자꾸 영토와 영향력을 잠식당하면은 본선에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간파하고 계속적인 과감한 이제 우측으로의 이동들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움직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만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0.73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요, 사실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켰을 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였다 하더라도 또 어떤 변수가 있는 선거였다 하더라도 자기 지지층의 한 80% 정도는 자기 정당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20%가 결국 스윙 보터가 되거나 아니면 실망해서 투표장으로 안 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결집하지 못했다고 하는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을 취하거나 우클릭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진영 내에서 결집을 위한 그런 이제 통합 행보를 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런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도 지적 잘해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본선을 가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행보들을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국민들한테 일종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준비된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집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리 준비돼서 섀도우 캐비넷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후보하고 차별화된 안정감을 줘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뉴스보다도 더 눈길을 끈 뉴스가 조갑재, 정규재 두 분과 만났다는 뉴스예요. 이 두 분은 사실상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경선 시기에 이 두 분을 만나서 밥을 먹고 의견을 경청했다는 얘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우클릭을 넘어서 영토 잠식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런 분석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